네, 간밤 미증시가 또 반등에 실패하면서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정말 걱정할 수준인지 이분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맞아서 정말 미증시가 불안과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증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진짜 이유 어디서 찾고 계시는가요? 네. 사실은 이제 12월 FMC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거론되면서 시장 하락의 어떤 트리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고 아직 기준금리 인상은 시행되지도 않았고요. 양적 긴축은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호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섣불리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지금 미국 증시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좀 반등에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이 가까이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월 FMC가 예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나 양적 긴축을 도입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2월 FMC 이전까지, 1월 FMC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또 FMC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렇죠. 네, 예. 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바로 저기 실적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처음에 JP 모간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은행권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좀 안 좋았다가 어제는 나름대로 모건 스탠리 BOE 나쁘지 않았죠. 네. 근데도 어제 장이 또 밀려요. 네. 지금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매크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초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 S&P 500 기업 가운데 지금 44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기업 가운데 73%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난해 4분기 어닝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4분기 EPS 증가율은 전년 대비 22.4%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이익 모멘텀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섹터들이 깜짝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가 와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라는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예상되는 실적보다 더 잘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깜짝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어닝 모멘텀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반등 과정이 지나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 중반 정도 넘어갈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가장 불안한 이유가 계속해서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페드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적은 있어도 사실 이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페드의 입장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좀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의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과거의 패턴대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분명. 그때 당시 연준이 시점을 늦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간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을 놓고 본다고 하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호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경기 순환상 지금 정확하게는 경기 호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를 해드릴 이유는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가장 큰 명분이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되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최근에는 4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탕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준은 물가를 염두에 둔 정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12월 달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 7%가 나왔어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예상치 7.1%에 근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의 경직성이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앞으로 1분기 때 발표되는 미국의 월간 지표를 상당히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2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3월달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대체적으로 문 연구위원님은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공포로 젖어들기보다는 네. 이제 좋게 보자 말씀이신데, 네. 예, 일단은 뭐 외국인이 됐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기관 제끼고 외국인이 사든 아니면은 개인들이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든 누군가가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제 문 연구위원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면서 한번 또 위를 노려보겠는데 그 무렵에 그러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나 테마가 있으신지? 네. 사실 올해는 투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거듭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경기와 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도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M2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2분기를 피크로 사실은 시중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도 보면 지금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저는 1월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정책이 통과되진 않은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1월 달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3% 가까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그래도 좀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11월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밸류가 좀 높았죠. 그래서 사실 미국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들은 분명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1월 달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약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뭐 1월 효과에 대한 얘기를 연초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1월 효과는 사실 좀 소멸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세.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12세, 15세 학생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지금 현재 접종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세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보분봉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세는 미국 증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1월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조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을 축소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1조 7,5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줄일 건데 아마 예산안 항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보육 쪽 관련된 예산을 줄일 거예요. 결국 예산 조정 절차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데 조 맨친 의원이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공화당 상원에서 50대 50 결국 부통령의 캐스팅 포드로 의결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증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올해 이제 연준의 3회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는 것을 반영해서 최근에 1.9%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의 우려들이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연말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앞으로는 좀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조금 이제 혼동스러워지는 부분이 자,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좀 높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얼마 정도로 내려간다고요? 1.5에서 2% 정도 뭐 범위 1.5에서 내에서 그럼 예, 1.5 정도로 움직일 거고 내려간다 있죠. 치면은 지금 현재 연준이 여기서 더 이상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지금 점도표에 제시한 거나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된 뭐 한 3, 4회 정도만 올려도 연방기금 금리가 1% 갑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미국채 수익률이 1.5%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직까지는 급격한 시중의 유동성이 해소될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사실 지금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고 1월 달부터 가소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전년 대비하면 올해 자산이 1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 시행되기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재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구조는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3월달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양적 긴축에 진입하는 시점은 7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월,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올해 10월 정도 양적 긴축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역시 재투자되는 채권 보유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1.5에서 2%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1.5에서 2.2%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8 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런 작년 4분기 특히 한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뭐 국장에 우리 국내 증시에 넌들이 내면서 네.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 주식들 주로 네. 이제 기술주 성장주인데 지금 뭐 11월 정도의 중순에 다들 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첫 진입하자마자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러면은 막 미국 가자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동의하신다. 그래요? 네. 오, 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작년만큼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사실 물가와 금리 불안이 계속 시장 환경으로 남겨진다고 하면 가장 취약한 섹터가 성장주죠. 대표적으로 이제 IT, 헬스케어 같은 게 해당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올해는 농부의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떼앗볕 아래에서의 어떤 인고의 시간이 여름을 거쳐서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는 사실은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성장주들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맞아요. 빨라지면 올해 하반기, 늦어지면 내년 정도 되면 조금씩 성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때는 성장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1분기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 불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지난해 4분기에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걸 보면 미국의 생활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P&G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 가격에다가 반영하면서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올해 상반기 때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비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는 가치주 내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금융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고 올해 상반기 때는 어차피 성장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해 놓으신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좀 빚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흔들릴 때 저는 IT,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형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좀 인내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투자 이 대상처는 미국인데 뭐 그 안에서도 1분기에는 성장주 저가 매수는 가능하고 가치주 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성장주 저가 매수 들어갔던 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장세가 펼쳐질 네.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궁금해요. 사실 올해는 신흥국 시장이 조금 더 우세를 점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어떤가요? 올해 신흥국 권역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 여력이 없고 물가가 너무 높아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자율 때문에 부진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1분기 때는 좀 부진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빚을 발하는 시기는 2분기 이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은 차익 실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더 가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으로 인해서 모든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주식을 살 여력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국내 증시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빠르면 2분기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2분기 이후를 염두에 두고 가격이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사 놓으시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얼마 전에 또 ETF 관련 책도 발간하셨던데, 어쨌거나 뭐 요즘 ETF가 대세긴 대세입니다. 네. 어지간히 뭐가 만들어지면은 네. 얼마 안 있어 그냥 ETF가 나와요 또. 네. 네. 지금도 그러면은 이 많은 종목들 가운데, 네. 이 업종들 가운데 고르기 어렵다. 그냥 네. ETF로 투자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평생 자산 관리에 대한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ETF는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채권 아니면 금 같은 거에 투자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ETF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ETF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올해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ETF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최우선 투자 국가로 미국을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 자산에 해당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로 보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이익 모멘텀이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낮은 변동성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고배당 ETF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테마형은 ESG,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을 볼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올해 상반기 때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사두신다고 하면 빠르면 하반기, 늦어지면 내년 때 좀 가시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경기 확장의 중반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혁신 기업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추세 성장 관리를 지속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국가 대비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우선적으로 미국 투자하시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영건님 말씀 중에 밀릴 때마다 이렇게 사 모은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밀릴 때마다 사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그렇죠. 좋겠네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